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갑자기 남편이 실종되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버둥친 세월이었죠. 남들은 더러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급해 그런 쪽으로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몇 해 전 경악할 상황을 마주하고 숨쉬는 것도 잊을 만큼 놀라게 됐죠. 대체 그날 저에게 어떤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 저는 백반집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거기서 회사원인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6이었습니다. 근처 무역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점심을 먹으러 아버지의 식당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그 무역회사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건 결혼 2년 후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은호 정말 인형 같지 않아? 어쩜 이렇게 귀엽지?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을 닮은 거지. 눈이며 코면 딱 당신이잖아.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은 더욱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곤 했죠. 회사 일은 점점 바빠졌지만 남편은 가족과의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승진을 거치며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결혼 10주년 무렵에는 첫 아파트로, 그 후로 또 몇 년 뒤에는 꽤 큰 평수로 이사도 했죠. 아이가 커가듯 조금씩 살림을 넓혀가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행복한 저희 집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대구로 출장 가야 해.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미리 말 못했어. 대구요? 진짜 멀리 가네요? 제 말에 남편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나 없는 동안 문단속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그런 남편을 향해 씩씩하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랑 할머니 잘 지키고 있을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 덕분에 아빠 든든한데? 그래, 잘 부탁한다. 아빠가 선물 가져올게. 아빠는 내가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나 벌써 중학생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아빠 눈엔 과자 사달라고 조르던 꼬맹이 같은데? 에이, 아빠. 아들이 귀엽게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으시던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범, 대구까지 가려면 피곤하겠구나. 무리하지 말고 운전 조심하거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도 식사 잘하고 계세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랑 은호 잘 부탁해. 문단속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오는 날 당신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놓을 테니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런데 이틀 후 해물탕을 끓여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싼 출장 가방을 들고 웃으며 집을 나섰던 남편. 하지만 그 문 너머에 그렇게 긴 이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출장이 좀 길어지나 보다 생각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그냥 바쁜 거라고만 여겼죠. 온다던 날이 하루 지나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때부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더욱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정 과장님이요?
어제 부산에서 일 잘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출근을 안 하셔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피말리는 시간을 지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남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혹시나 하고 기차표나 버스표를 샀는지 확인해봤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그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도 출장 마지막 날 기름을 넣은 게 끝이었고요. 그때 대구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남편의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차에서는 특별한 사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만 발견됐죠. 휴대폰 내역을 살펴봐도 역시 이상한 건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경찰은 남편이 차와 휴대폰을 버리고 스스로 사라졌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배우자분, 혹시 남편이 평소에 이상한 낌새를 보이신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가출할 이유는요? 가정 불화라든지 외도라든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고요.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다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사고나 다른 문제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CCTV도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절이라 추적도 쉽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렇게 도로에 차를 남겨둔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손을 놨다고 저까지 남편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까지 모두 나서서 사라진 남편을 찾았습니다. 전단도 만들어 붙이고 신문에 실종 광고도 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라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하며 건네는 말인 줄 알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은호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게 혼자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시간이 길어지며 가족들은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실종 후 얼마간 남편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버티긴 했지만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결혼 전 다니던 친정아버지의 식당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와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커가는 아들을 보면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힘을 내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찾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틈틈이 전단을 돌리고 어디선가 제보가 들어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갔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났을 때 주변에서 다들 남편을 사망 처리하라고 권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손자야, 우리 재석이 이제 그만 보내주자. 너도 새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 실종 후 7년 만에 저는 남편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죠. 사진만 덩그러니 놓인 빈소에서 아들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작 저에게 아들의 사망 처리를 권하던 시어머니는 혼절까지 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건가? 하지만 아들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매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저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여러 번 중매를 서려고 했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고집이 세다고,
현실을 부정한다고 했지만 전 그저 아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선고 후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시어머니가 결국 유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사실 남편의 실종 후 어머니는 몰라보게 야위셨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엄마처럼 의지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또 한 번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줬네요. 아빠 없는 서러움을 가끔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하더니 대학도 서울의 괜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군대에 간 사이 제가 연로하신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아예 식당을 맡아 운영하게 됐죠.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 집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잠들기에 바빴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군요. 사실 일하지 않으면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이 그리움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장성한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잔소리했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내 나이가 어때서? 엄마 아직 팔팔해. 그래도요. 이제 식당 정리하고 쉬셔야 돼요. 제가 돈 벌잖아요. 아직 너 장가도 안 보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네 신혼집 제대로 하나 장만해 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직 일하는 게 좋아. 그러는 사이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간 역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실종된 지 20년, 법적으로 사망한 지도 13년이 되던 그 해는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 거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12월 중순부터 한파가 시작되어 연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더군요. 게다가 폭설도 자주 내렸어요. 그날도 역시 눈이 펑펑 내려 식당을 일찍 정리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차를 한잔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직한 아들이 여의도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자취를 시작해 집에는 저 혼자였죠. 헌데 밤 9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어요. 이 밤에 누구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급한 일이 생긴 이웃인가 싶어 현관문에 대고 조용히 물었죠.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들어 다시 한번 목소리에 힘을 주고 물었습니다. 이 밤에 누구예요? 여전히 답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조용히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바로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른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음처럼 굳어 덜덜 떨며 재차 물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보, 나야. 아무리 들어도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던 단 한 사람. 바로 남편이었죠.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현관으로 걸어가 홀린 듯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틀림없이 제가 그리워한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좀 숨겨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다 말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낡은 겉옷은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신발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움, 원망, 안도감,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남편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모습에 일단 집안에 들이기로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추운 밤에 입성도 허름한 사람을 계속 밖에 세워둘 순 없었거든요. 들어와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첫마디가 고작 그런 거라니.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본 모습은 더욱 초췌하더군요.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칠어진 피부. 제가 기억하는 그 단정하고 듬직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씻고 옷 갈아입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남편의 예전 옷들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다행히 아직 입을만 했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울었어요.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은 제가 준비한 죽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죠.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낯설더군요.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수저를 멈추고 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야. 미안하면 말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2달 만에 돌아올 게 아니라 20년 만에 온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감쪽같이... 말하다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 그 사람들이 날 찾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당신도 위험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얼마나... 알아, 다 알아. 모든 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며칠만 이대로 있게 해줘. 남편의 얼굴엔 공포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로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방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 숨어요. 창고방에는 청소기나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지만 보일러도 돌아가고 사람이 지낼 만한 공간은 충분했어요. 남편을 그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아무도 없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야. 아무도 내가 여기 온 걸 알아서는 안 돼. 알았어요. 일단 좀 자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저히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내가 본 게 정말 남편이 맞는 걸까? 혹시 이게 꿈은 아니겠지?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무언가에 쫓기듯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냥 계속 나중에 말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이었지만 방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계속 유령처럼 지내더군요. 낮에는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있다가 밤에만 살금살금 나와 화장실을 다녀가곤 했죠.
제가 식사를 가져다 주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남편이 보이는 불안한 모습 때문에 차마 추궁할 수가 없었죠.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도 식당에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떠는 남편을 혼자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낸 지 이틀째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말해야겠어. 왜 내가 그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저는 남편 앞에 앉아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쉬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다니던 회사, 거긴 일반 회사가 아니었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돼 있었지. 탈세 횡령은 기본이고 중국으로 기술까지 유출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장부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심각한 범죄라 양심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증거를 모아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나 봐. 그래서 나를 납치했어. 납치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날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가뒀어. 그리고 서류를 조작해서 나를 감금한 거야. 나한테 매일 이상한 약을 강제로 먹였어. 기억이 흐릿해지는 약들이었지. 거부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어. 기억을 잃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약을 삼키는 척 몰래 뱉어내니까 그 틈에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 그래서 간신히 도망친 거야.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들은 아직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경찰 내부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났다는 걸 알면 당신도 위험해져. 그래서 일단 숨어 있는 거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순 없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안전하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남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몰아붙이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집에 오는 아들이 아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갈 순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일 은호가 온대요. 어떻게 하죠? 은호한텐 말해도 되지 않아요? 안 돼. 은호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절대 비밀로 해. 그래서 저는 아들 앞에서도 남편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겠죠. 엄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역시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식당 일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됐어. 엄만 일하는 게 좋다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이 절대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혹시라도 뭔가 눈치챌까 봐 계속 불안했죠. 다행히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남편에게 가보니 울고 있었어요. 우리 은우 다 컸구나. 내가 없는 동안 어른이 됐어. 저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아니야, 선택이 아니었어. 나도 매일 가족을 그리워했어. 그래도 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숨어 지냈고 저는 더는 식당을 닫을 수 없어 가능한 한 짧게 영업하고 집에 돌아왔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속으론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두려움에 떠느라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가끔 혼잣말하거나 허공을 보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순자야, 저 사람들 언제 갈 거야? 무슨 사람들요?
저기 저 구석에 서 있는 사람들 말이야. 아무도 없는 빈 구석을 가리키는 남편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20년 동안의 감금이 정신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있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집엔 당신이랑 나 둘뿐이에요. 아이,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남편은 머리를 흔들며 다시 제정신을 찾는 듯 했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나타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자기 불같이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병원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안 돼. 병원은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이 날 찾아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정말 죽어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꼬리가 밟힐 거라며 극구 거부했어요. 할 수 없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가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려 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열에 시달리며 남편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어. 이제 그만해요. 일단 나아야죠. 하지만 해열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남편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놔줘. 제발 놓아줘.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보. 제가 다급하게 불러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급기야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죠. 도저히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부하든 말든 그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그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그러다 반나절쯤 지났을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표정이라 덜컥 겁이 나더군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신지... 남편입니다. 제가 저 사람 배우자예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 쓰여있기론 환자분 성함이 정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62년생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저 사람이 실종 상태였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감기로 인한 고열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다른 문제로 보호자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환자분은 심각한 치매 중증 환자로 보입니다. 네? 치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나랑 대화도 나누고 과거 일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치매란 말이지? 그때 의사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환자분은 현재 심각한 선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서 인식하는 거죠. 가끔 환청을 듣거나 환사를 보기도 합니다. 방금도 계속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감금당했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럼 그게 다 환각이란 말씀인가요? 네. 혹시나 고열로 인한 일시적 증상인가 해서 뇌검사를 해본 결과 전두엽과 측두엽에 심각한 위축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이는데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머리에 오래된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으신 흔적인데 적어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고요? 아니, 제가 아는 한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돌아왔다고, 그동안 감금당했다고 했는데 뇌수술이라니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보호자분, 아직 완전히 단정할 순 없지만 치매 환자들은 종종 피해 망상을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거나 감시한다거나 하는 망상이죠. 실제 기억과 망상이 뒤섞여서 본인은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동안 한 말들이 범죄 조직, 납치, 감금, 그게 다 망상이란 말이었죠. 의사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을 입원시켜서 열이 내리는 걸 지켜보고 정밀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어디서 지내셨는지 아시나요? 이전 병원 기록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많이 불안해하세요. 보호자분을 찾으시는데. 저는 의사와 함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절 보자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네, 병원이에요. 당신이 쓰러져서.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빨리 나가야 해! 남편은 순식간에 팔에 꽂힌 수액을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발 날 여기 두지 마! 또 가둘 거야! 약을 먹일 거야! 그때 의사가 조용히 다가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정재석 씨는 안전합니다. 여긴 병원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거짓말! 당신들도 다한패잖아! 순자야, 빨리 날 데리고 나가줘! 결국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남편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지금 뭐해요? 아까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은호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병원? 엄마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네 아빠가 살아 돌아왔는데 치매에 걸렸다. 20년간의 이야기가 다 망상일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일단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는 사람이 아픈데 다른 가족이 없나 봐. 내일 얘기하자.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치매라니. 그것도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믿는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대부분 잠을 잤지만 눈만 뜨면 소리를 지르는 통에 도저히 다인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인실로 옮겨 조용히 둘만 지내게 되니 불안해하는 증상은 많이 좋아지더군요. 그래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여전했어요. 순자야, 오늘 밤에 도망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여보, 당신은 아파요. 치료받아야 해요. 아니야, 난 안 아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것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501호에 입원하신 환자의 보호자신가요? 네, 저는 아내입니다만. 드디어 가족분을 찾았네요. 사회복지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몇 년 전부터 돌봐드렸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실 때부터요. 요양병원이요? 네, 그분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머리를 크게 다치고 응급으로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후 기억상실증이 왔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요양병원을 전전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럼 저 사람이 그동안 요양병원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제가 5년 전부터 환자분의 지원을 맡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본인의 이름은 기억 못하시면서 가끔 순자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원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혼자이물은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사는 저에게 낡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그동안 환자분이 계셨던 병원의 기록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5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셨네요. 치매 증상은 재작년부터 심해지셨어요. 간혹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러다 몇 주 전쯤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지셨죠. 간호사들한테 계속 집에 간다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절 만났을 땐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제 이름도요.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매일 수 있죠? 그동안은 본인 이름도 전혀 모르셨어요. 아마 순간적으로 집 주소가 기억나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그러세요. 오래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고.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으셨을 때는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최근에 생각나신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겪었다고 주장한 납치와 감금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교통사고와 뇌수술 기억상실 그리고 최근에 치매 진단만이 적혀 있었죠. 이건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던 물건이에요.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낡은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중간중간 제 이름과 아들의 이름 그리고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기억을 잃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려 애쓴 흔적들이었어요. 제가 놀란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환자분이 사라지셨는데 우연히 서랍에서 그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거기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죠. 그런데 이웃에서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집에 구급차가 와서 누군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요. 그래서 근처 병원 응급실마다 환자분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조를 구해서 찾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이 힘들게 꾹꾹 눌러 쓴 주소를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이사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혹시나 저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정말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런 모습일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요. 환자분은 자신이 누군지를 잊은 순간에도 늘 어떤 일을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특히 최근 몇 년은 집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도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기억을 잃은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문득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감금이나 범죄 그런 망상엔 왜 빠진 걸까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건 사실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가끔 틀어주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TV나 책에서 본 내용을 자신의 경험으로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조직도 감금도 모두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궁금한 점을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남편이 처음 발견된 게 어디라고 하셨죠? 사실 그때 남편의 차량은 대구에서 발견됐거든요. 차량 자체에서 전혀 사고의 흔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요? 이상하네. 환자분은 군위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신 걸 누군가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네? 도대체 왜 차를 길에 놔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까요? 제 말에 사회복지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병실에서 남편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어딨어? 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절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순자야, 그 사람 조심해. 저 사람 날 잡으러 온 거야. 남편은 사회복지사를 가리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야. 그동안 날 가둔 사람이라고. 남편은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요양병원을 자신이 감금당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인사하고 사라지자 남편은 그제야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제발. 알았어요. 조금만 이따 나가요. 일단 약 먹고 좀 쉬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기억이 뒤엉키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 손은 분명 20년 전 제가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 분명하더군요. 며칠 후 의사가 회진을 돌며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재석 씨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열감기가 나아서 컨디션이 좋아지니 선망 증상도 덜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약은 증상의 발현을 좀 늦출 뿐이지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거예요. 앞으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도 될까요? 가능하시다면 그게 환자분께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입원 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내일 와서 직접 이야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던 것, 치매에 걸려서 돌아온 것까지 전부요. 아들은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치매에 걸려서? 그래, 엄마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병원에 있어. 내일 퇴원해서 집으로 모시고 올 거야. 아들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요동치는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요, 엄마. 지금 당장 가서 아빠 만나고 싶어요. 은호야, 아빤 예전 우리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야. 일단 마음의 준비를... 20년이에요, 엄마. 20년을 기다렸는데 뭘 더 준비해요? 아들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병실 앞에 도착하자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러더니 손잡이를 잡은 채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아들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죠. 당신은 누구... 남편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던 중학생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그럴만했어요. 아빠, 저 은호예요. 아빠 아들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 우리 은호?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완전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잠든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이어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은호한테 내가 선물 갖다 주기로 했는데...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안 되는데. 은호한테 약속했는데. 은호가 좋아할 텐데.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자꾸 날아가. 내가 따라가도 자꾸 날아가서. 아빠, 뭘 따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은호 선물. 우리 은호 선물. 그 말을 듣던 저는 퍼뜩 사회복지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차를 두고 밖으로 나온 남편이 길에서 뺑소니 차에 치였을 거라는... 그럼 혹시 그게... 저는 얼른 다가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뭘 쫓아갔어요? 은호 선물이 뭐였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죠. 사인! 은호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 사인 내가 받았어. 그날 대구 가서 내가 받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던 아들은 그 당시 대구가 소속팀인 선수를 참 좋아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대구에서 그 야구 선수의 사인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창문으로 날아간 사인 종이를 찾기 위해 차에서 내린 게 분명했죠. 20여 년 전 그날 출장 가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건 당신한테만 말하는 비밀이니까 절대 은호한테 말하면 안 돼. 뭔데요? 무슨 대단한 일인데 비밀까지? 사실 내가 오늘 만나는 거래처 사장님이 은호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랑 친분이 있대. 그래서 잘하면 은호한테 사인 받아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사인 받게 해준다고 약속했거든.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은호 너무 좋아하겠네? 안 돼. 혹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애 실망하지 않게 미리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웃으며 돌아서던 남편의 얼굴이 손에 잡힐 듯이 기억났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맞춰지지 않았던 남편 사고의 퍼즐 한 조각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날 제가 보지 못한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구 선수를 만난 남편은 기뻐할 아들을 떠올리며 사인받은 종이를 보고 또 봤겠죠. 그러다 열린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날려버립니다. 당황한 남편은 차를 세우고 어두운 길을 따라 종이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걸어가죠. 그러다 그만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고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 어딘가에 버려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뒤엉킨 기억을 풀지 못해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왜 그러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약을 먹여서.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니까. 당신은 굳이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말해줄게.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해줄게. 그 뒤로 남편은 퇴원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잠든 남편은 병원에서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물론 누군가가 잡으러 오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긴 했지만 병원에서보다는 덜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나서 밖으로 나온 저는 그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아들에게도 말해줬어요. 그러자 아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런 것도 모르고 한땐 아빠가 저 일 버렸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고 있으면서 속이는 거라고. 어쩌면 바람이 났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계속 저를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저와 아들은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전히 가끔 환각을 보거나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긴 했지만 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때문인지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아들은 주말마다 집으로 와 남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조립해 주신 로봇이에요. 로보트, 은호. 완전히 기억하진 못했지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였어요. 자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비록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은 겁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온 지 2달이 되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긍정적인 말을 건넸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집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치매는 완치할 수 없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인지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내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쁘더군요.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 일해오던 식당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며칠 뒤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 심판 신청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아빠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 아유, 잘 됐구나. 고생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졌지만 저는 남편과 종일 붙어서 하루 일과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난 순자예요. 당신 아내. 내일 잊어도 괜찮아요. 매일 다시 알려줄게요. 당신이 순자? 네. 20년을 기다렸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남편과 공원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뭐가 예뻐요? 다 예뻐. 꽃도, 하늘도, 순자도. 순간 남편의 눈빛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눈빛은 다시 흐릿해졌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저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아직도 남편은 매일 아침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물론 남편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생활이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살아서 돌아와 줬다는 사실에 감사하자고 다짐합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편을 잃어버린 2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들도 주말엔 항상 만사 제쳐두고 남편을 만나러 옵니다. 그럴 때는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죠. 아빠, 은호 왔어요. 아빠, 아들. 그러면 남편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봐요. 누군진 모르지만 반가운 사람이라는 건 아는 눈빛이죠. 그 정도로만 남편이 머물러줘도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도 공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잡고 다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잊어도 우린 당신을 기억할게요. 당신이 길을 잃어도 우리가 찾아줄게요. 긴 시간을 기다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집으로 가는 길을 비추자 남편이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손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립니다. 집이다. 우리 집이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어떤 이는 저에게 말년에 고생길이 열렸다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나 꿈처럼 행복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 안에서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